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튜브에서 늘 뵀다가 네. 바로 옆에서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너님께서 나오신 걸 보니까 분명히 영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영화 얘기를 하러 온 건 맞는데요. 근데 이 개별 영화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 좀 영화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화제 중에 가장 큰 영화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큰 영화제. 큰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렇죠. 부산.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그렇습니다. 뭐 전주국제영화제. 네네. 거의 뭐 우리나라 제일 큰 영화제들인데, 이번에 10월 한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좀 국제적인 영화제들에 대한 이야기, 요걸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라이너님이 준비한 주제를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정해온 소소문 주제. 제 주제는요, 영화제 재평점은요? 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개인 채널에서 항상 평점을 마지막에 제 시그니처 멘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 평점은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저도 한동안 갔었고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딱 가서 이 감독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 따로 있고 또 그렇죠.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들이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도 있고 물론 이제 영화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런데 역사가 된 만큼 뭐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가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가면은 좀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좀 내려놓고 풀어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올해는 사실 영화제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영화제 관련 국가 보조금, 이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화제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성대하게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번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좀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개막작이 좀 눈길을 끌어요. 네. 개막작이 전란이라는 영화거든요. 전란. 예, 강동원 씨, 아. 박정민 씨 주연의 네네. 전란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영화가 이제 OTT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OTT로 공개되는 10월 초에 공개되는 영화예요. 네네. 사실 이 OTT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관의 종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2017년에 뭐 옥자라는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그게 OTT로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형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제 그 OTT 영화들은 아카데미에 올 자격이 없다. 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미상 받으라는 거죠. TV 영화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OTT가 기존의 전통적인 영화관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2021년에 서울 영화관이 문을 닫았고, 맞아요. 그리고 9월 30일에 이제 대한극장. 대한극장이 이제 폐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충무로라고 하는, 충무로로 대표되는 그 영화 시장, 한국의 영화계를 상징했던 영화관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미래를 봤다.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함으로써 이 OTT 영화와 영화관 영화, 이것을 구분짓지 않고 함께 가는 미래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제일 먼저 보이는 특징이고, 네. 두 번째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이성균 배우, 네. 고 이성균 배우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고운 사람 이성균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눈길을 끄는 특징적.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한극장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백투더퓨처라는 거였는데 무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때는 서울 치칼시에서 네. 해막작이 그 카트린 드네브 나오는 거 맞나요? 네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저도 진짜 저희 엄마 세대에 되게 유명했던 굉장히 오래된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프랑스 배우인데 싱가포르 감독인가가 그 감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영화가. 근데 그 개막작, 폐막작은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하는 거예요? 개막작, 폐막작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는 개막작, 폐막작은 메시지로 정한다고 생각해요. 영화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란을 선택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영화제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품,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추억의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라든지 혹은 영화 역사에 대한 헌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 상업 영화를 선정하는 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주의 작품만을 선정하는 영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지금 OTT에도 상을 준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뭔가 영화계에서 OTT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반감이 있죠. OTT 시장에 나온 영화는 잘못되고 뭔가 좀 저평가돼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엄청나게 팽배하다는. 그렇진 않고요. 이 칸 영화제의 그 뻣뻣함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OTT 뭐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에 나오는 영화들도 OTT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세계 영화제에서도 다 OTT 영화들을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 5년 전만 가도 OTT 영화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했었다. 왜냐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 영화관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63개국에서 224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63편의 유럽 영화 함께 초대됐습니다. 그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영화들 항상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나, 그 선정하는 과정들이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의 국제영화제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감독들의 영화들은 다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라보고 있고요. 다 바라보면서 이제 이 영화는 초청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직접 그 영화제에 출품을 합니다. 그 영화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영화를 보내요. 이 영화 놓치면 아깝다. 이거 영화제에서 틀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틀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문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DI라고 해서 색보정, 이 색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본다고 해요. 거기까지 봅니다. 그럼 철저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어떤 비율이죠? 그 초청으로 왔던 영화들하고 그 제작사들이 아니면 감독이 신청을 해가지고 나 좀 초대해달라 하는 그 영화들의 비율이 뭐 7대3, 8대2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 함부로 비율이 다를 것 그때그때 다르니까. 네. 근데 초청하는 영화들보다는 신청하는 영화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영화들에 다 초청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감독으로서 신청을 했는데 제 거 이제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뭐 비행기표 정도 뭐 그런 혜택들을 줘야,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가야 돼요? 그 초청, 그러니까 해외여행에서 초청을 할 때는 이제 감독이랑 누구누구 초청을 주면은 그 부분에서는 뭐 비행기표나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받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해도 초청이 되면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감독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이 영화제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와 이런 영화가 왜 초청됐지 하시는 영화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 클리멘타이 같은 7대 망작 영화 망작? 중에서 네. 이렇게 영화제 상연됐던 작품들이 있나요? 클레멘타인 굉장한 작품이죠. 네. 여기서 굉장하다는 거. 굉장하죠. 망작계의 슈퍼스타. 근데 이런 이상한 망작이 나오는 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특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엄청 고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영화제일수록
알려지지 않은 곳일수록 이런 영화들이 몰래 상을 타갈 수도 있다. 몰래. 몰래 타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 빈 공간이 있군요. 예, 네. 단지 이제 논란이 됐던 적은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예전에 다이빙 벨이라는 아. 논란의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영화를 이제 정부에서 외압을 넣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산 시장이었던 서병수 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영화인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했던 맞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에 보이콧해서 2018년에 풀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유명 감독들 세계에서 유명한 감독들 건이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초창기에는 우리가 다 직접 보내가지고 그때 안 유명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영화들이든 간에 국제적으로 이름 높은 영화제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의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럼 영화를 만들면 그걸 다 보내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곧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나오면은 저도 다 보낼 거예요. 보낼 수 있는데 출품해서 영화제에 나가느냐 마느냐 뭐 이건 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영화인들이 특히 이제 이런 영화제를 하는 이런 영화인들은 생각보다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사실 스페인의 영화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영화를 깊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영화제에 있으면서 올리는 거죠. 프로그래머에게 얘기해서 이런 작품들, 이 감독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서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화를 좀 부끄럽긴 한데 문화생활을 너무 안 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영화관 가서 영화 봤던 게 2019년도의 조커예요. 조커. 그 지금 한 4, 5년은 안 본 건데 그 정도로 영화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네.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조차 제가 잘 모르거든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독립영화는 이 기준 자체가 돈을 적게 쓴 영화입니다. 상업영화라고 하면 상업자본, 대자본을 갖고서 시작하는 영화들이 상업영화고요. 그리고 독립영화는 이제 아주 적은 자본. 적은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려면은 정말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영진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럼 그걸 갖고서 제작을 하는 영화들. 이런 게 독립영화예요. 1억, 3억도 독립영화예요? 그럼요. 그것도 큰 돈인데. 1억으로 3억이 사실상 영화를 만드는 거의 최소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치. 1억으로는 거의 영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카메라를 다 빌려야 되고요. 장비를 다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 돈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그 배우 포함해서 스텝이 15명은 스텝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예, 그분들한테 일당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영화제 작품을 넣은 적이 있어요. 네? 29초 영화제. 29초 영화제. 아, 네. 정말요? 네. 외계인들이 어디에 갈까 하다가 서울에 오는 거를 담겨주는 29제 영화제였는데 저 외계인 옷을 제 부인한테 입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저가로 상 딸 줄 알았지만 사람 못 정말? 하셨구나. 네. 카메라 하나 들고 29초. 나가서 찍어서 영화를 만들면 뭐 그 돈이 거의 들지 않죠. 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만드는데 인건비만 생각해도 20일이면 그냥 날라가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21만. 그런 돈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병랑가님 그 독립 영화 있고 상업 영화 있는데 또 예술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예술 영화는 독립 영화일 수도 있고 상업 영화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별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술 영화는 대부분 독립 영화에 소속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상업 영화들은 목적이 예술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상업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봉준호 감독 영화는 예술 영화가 아니냐, 박찬욱의 영화는 예술 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건 대자본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술 영화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이죠. 독립 영화랑 상업 영화는 자본으로 딱 구분할 수 있지만 네. 예술 영화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죠.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보통 영화제랑 시상식 뭐 이게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화제 이제 영화만 트는 곳도 있지만 그걸 보고 시상식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영화제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영화제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화를 틀죠. 영화를 다 같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상이 있는 거죠. 경쟁 부문에서는 이제 상을 주고 비경쟁 부문은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영화제고요. 마켓도 네. 열리고. 네. 근데 이제 그 시상식은 말 그대로 어워즈죠.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룡 같은 경우는 영화제가 아니라 시상식이고 시상식. 아카데미도 영화제가 아니라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상을 주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영화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지금 미국이고 미국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유명한 영화제들은 다 유럽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의 역사가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업 영화의 시절이 길고, 뭐 아메리칸 뉴웨이브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미국 영화들이 유럽 영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영화제의 역사가 너무 길어요. 유럽이. 그리고 뭐 누벨바그 때 나왔던 감독들도 다 유럽 감독들이고 68혁명 시절에 네네. 그 시절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대 영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칸, 베니스, 베를린입니다. 순서대로예요. 권위의 순서대로.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최초의 영화제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0년대, 19년 뭐 이때였을 거예요. 그 시절에 베니스가 나왔었는데 그 베니스 영화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화들이 동원되죠. 그래서 파시즘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영화제 자체도 파시즘에 도구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이제 칸 영화제. 네. 칸 영화제가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칸 영화제가 가장 권위가 있는 이유는 칸 영화제는 중간에 쉬었던 적이 그래도 좀 적고 네. 거의 없고요. 68혁명 때도 했었고 그러면서 베니스가 갖고 있었던 권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인 영화제가 됐고 베를린은 일단 시작이 가장 늦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3대 영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은 3대 영화제 인정 안 해요. 5대 그래요? 영화제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랑 썬댄스 국제영화제 합쳐서 5대 영화제. 썬댄스는 또 어디예요? 썬댄스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예요. 거기서 이제 션 베이커라든지 아주 뛰어난 감독들이 나왔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순서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가 1위고 그다음 칸, 베니스, 베를린 이렇게 4대 영화제. 자국 중심으로. 예, 네,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칸, 베니스, 베를린에 도쿄 국제영화제를 끼워서 4대 영화제. 튀르키예는 일대 영화제예요. 1대 영화제. 안탈리아 영화제. 굉장한 거죠. 근데 세상에 그 시점에서 딱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 국제 영화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레베루.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건 좀 슬퍼요. 좀 슬픈 얘기인데 세계적인 권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칸 영화제나 뭐 이런 영화제들에 비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아직 한국 영화가 더 나가야 될 길이기도 한데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장, 마켓을 생각해 보면 한국 영화의 시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세계 랭킹 5위 정도 되거든요. 5위까지. 네, 5위까지. 그러니까 미국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 네, 미국, 중국, 일본 빼고 인도 빼고 그 다음에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와. 순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위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화적으로 역사가 좀 짧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던 영화 감독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서야 등장을 시작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갈 길이 멀죠. 네. 한국이 5위라고 하셨잖아요. 영화 그 산업이. 요즘은 한 6, 7위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아무튼 10위권 안에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그렇진 않죠. 돈이 있어야 돼. 영화관에 갈 돈이 있어야 돼. 튀르키예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냥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튀르키예도. 아니, 근데 보통 그래요? 영화 많이 만드는 나라 그럼 예를 들면 뭐 발리우드 그 인도의 영화 네, 인도 그 영화, 얘기도 많이 네. 하고 인구 많은 나라 얘기하셔서 발리우드 얘기하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있어서 날리우드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집트도 많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었죠. 생산했고 근데 그 나라들은 좀 이렇게 좀 영화제 이런 거는 없나 보죠? 그런데도 다 영화제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영화제 다 네, 있는데 제가 모르는 우리가 거. 잘 몰라서 그런 그렇지 거고요. 네.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나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가 많을수록 영화를 뭐 많이 만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세계 영화의 대장이라고 하면 미국인데 미국의 인구수는 인도에 비하면 아주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네. 좀 생각하면 근데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나라들은 영화 산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조금 예민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은 통제된 사회잖아요. 알죠. 중국 통제돼 같은 나라에서도 영화가 좀 나올 텐데 많이 나오죠.
중국은 영화제나 좀 어떤 영화 산업 근황이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뭐 영화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영화 시장에서 미국의 바로 다음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크기가 아니라 영화 산업 자체, 영화의 질이나 이런 것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력이나 인구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중국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중국 영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장진호 같은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해서 2019년이었던가요? 그때 세계 랭킹 2위였어요. 중국 인구에 의해서 중국만으로 엄청난 건데 그게 우리나라 6.25 때 장진호 전투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중국의 영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그 장진호나 뭐 이런 영화가 끝나고 뭐 나와 우리의 조국 같은 막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그 영화 끝나고 나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관객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거수경례 딱 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서 찍은 것들이 사람들이 거수경례라고 해서 네.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영화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잘 만들어야 되고 일본이 우리보다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본 영화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리버럴,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리버럴한 분위기가 없으면 중국처럼 완전 통제 사회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약간 우경화된 사회면 좀 영화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영화를 제가 무슨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점을 보는 외국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좀 관심 가는 배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작들 쭉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이 다 한 개의 영화에 하여튼 몇 년 사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그 나라에 유명하다는 배우들을 다 때려 넣는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게 바로 그 국가와 영웅. 국가주의적인. 그래서 그런 거는 강제로 동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중국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뭐 감독 한 10명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감독 10명한테 나눠줘서 같이 만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배우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기도 하고 뭐 댓글에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배우들 입장에서는 영화제가 축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양극화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뭐 영화제가 국제적인 영화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들도 참석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이 배우들 정말 배우로서 자신들이 잘 해나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배우들에게 영화제 특히 뭐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꿈의 무대죠. 꿈의 무대. 꿈의 무대.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배우로서 가장 최고의 명예가 뭐냐?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네네. 물론 이제 다른 배우들 입장에서 칸 영화제 같은데 레드카펫을 밟는다는 거는 뭐 전도연 씨처럼 네네. 상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엄청난 명예입니다. 사실 영화제는 그 영화인들 특히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 배우들이 발굴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한국의 영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독립 영화가 잘 돼야 돼요. 독립 영화에서 뛰어난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의 상업 영화에 수혈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배우나 그 감독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영화제에서. 영화제에서 대중들 혹은 영화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영화들 다 찾아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타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런 영화제 같은 거, 국제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 법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이제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관습 같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관습이요? 네.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영화가 나갔는데 8분간 기립박수 쏟아져 이런 기사를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보죠. 거예요. 네. 12분간 기립박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가 초청돼서 갔는데 기립박수를 사람들이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쳤단 말인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다 치는 겁니다. 근데 길어도 너무 길게 친다. 네, 관습이에요. 이게 유럽 공연 문화에서 나온 관습인데 우리가 막 우리는 기립박수의 문화가 없어서 일어서서 막 박수 치는 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수고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아, 너 노고가 많았다.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뭐 배우랑 콘서트나 이런 거는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그러지만 영화는 화면에 나오는데도 길이 예, 끝나고 나면은 앞에 감독이랑 네, 배우들 있으니까. 초청돼 앉아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박수 다 치는 거예요. 다 박수 쳐요. 기본 7, 8분 나오면 어쨌든 10분 이상 나온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영광인 건가요? 아, 뭐 그렇진 약간 않고. 길이에 따라서. 네, 그 시간을 진짜 재더라고요. 얼마나 맞아요. 얼마나 치는지 시간을 네. 재는데 뭐 그 길이가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그 관객들이 좀 약간 컨디션 좋고 네네. 박수 열심히 치는 열혈 관객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좀 더 길게 치는 거고 네네. 관객들이 그 전날에 이제 좀 한 잔씩 하셔서 힘들면은 이제 좀 적게 치는 거고. 근데 그 칸 영화제는 예전에 취재했던 선배들이나 들어보면은 취재하는 기자들도 가서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부산 국제 영화제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한복 입고 가셔야 돼요. 아,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프레스 배지 받고 뭐 이러면은 그렇게 막 뭘 입고 와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칸 영화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이게 영화 쪽이 사실 유럽 하면은 조금 그래도 동양권보다는 좀 리버럴하고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나라의 분위기가. 근데 또 영화 쪽은 굉장히 또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게 있네요. 칸 영화제가 특히 그래요. 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베니스나 이런 데는 오히려 요즘 좀 더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 OTT에도 상을 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AI로 영상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무슨 AI 영화제?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AI 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서울 AI 국제영화제. 제 같이 방송하시는 동료 평론가분도 여기 심사를 가셨는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AI는 이제 사실 지금 영화계, 예술계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작가들이 파업하고 네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AI 기술은 아티스트들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각본가도 있고 작가들, 그리고 연출가, 그리고 미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배우 한 명 놓고서 얼굴 여기 이렇게 네. 찍고서 그거를 돌리면 감쪽같이 마치 그 배우가 정말로 그 연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티스트들에게는 좀 재앙이긴 하죠. 근데 그 저작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이게 현실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러면 그 부분 말고 그냥 AI로 만들어진 영상물의 예술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더 창의성 있는 것들이 제한 없이 어떤 화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그 AI 영화의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그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평론가면서 또 저도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네. 진짜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AI 기술의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찍고 하고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 요새 보면 AI 영상 만드는 데서 뉴스 프로그램처럼 이런 것도 전부 다 원하는 사람 얼굴형과 이걸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여기 안 나오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얼굴 형태만 따서. AI로 완전히 영상을 완전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렇죠. 해놓고 네. 대사만 입력하면 되는, 혹은 대사도 더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요새 그래서 영화제가 지금 OTT 걱정한 것보다 저는 AI가 진짜 궁금했었어요. 걱정이다. 네. 근데 AI 영화제처럼 좀 특이한 영화제잖아요, 이런 영화제가. 그거 말고도 좀 특이한 영화제 제목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영화제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만 찍는 그런 스마트폰 영화제도 있고요. 네. 뭐 온갖 종류의 영화제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성 영화제, 서울 여성 독립 영화제 그거는 이런 알죠. 것들도 있고. 네. 국제 영화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이 현장에서 뭐 들은 것들은 그래도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그냥 국제까지 안 가더라도 영화제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만들 수 있다면 알파고 감독님, 네. 저는 예전에 너무 어떤 특이한 네. 영화제에서 특이한 감독이 특이한 영화로 상을 탔다는 거 기억이 났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러시아 안에 있는 이제 타타리스탄 지역이 있거든. 거기 이제 무슬림 대다수 지역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슬람 영화제였는데 예수님을 주제로 한국인 비구니 감독님이
아 진짜요? 따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정말 특이하네요. 한국 비군이다. 정말 특이하다. 비군이 감독님.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좀 약간 특이하다. 불교가 이슬람 영화제에 가서 예수님을 주제로 상을 탄 거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정리가 되는데요. 네. 저는 영화제를 제가 바라는 영화제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영화제, 공중 영화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영화제. 이게 공중에 이렇게 극장 대신에 아. 뭔가 쫙 이제는 약간 기술도 프로젝트 딱 띄우듯이.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프로젝트 말고 음. 뭔가로 기술도 많고 드론도 많고 하니까 하늘에 이렇게 떠가지고 대충 그렇죠. 어딘가에 잔디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오픈된 영화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공포 영화 영화제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있는지 있죠.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나요? 네. 저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장르가 그쪽이신가요? 공포 조금 뭐 스릴러,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영화 조커 같은 거. 아, 그래서 2019년에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그렇죠, 그 이후로. 그렇죠. 그냥 아는 영화 조커밖에 없어.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은 영화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뉴웨이브 영화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뉴웨이브? 영화계랑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기존의 영화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 뭐 유튜버여도 되고. 알파고 씨는 이미 기성 감독이라 안 되고. 기성 감독. 영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영화계 외부에서 영화들을 만들고 그거를 모으는 이런 어떤 뉴웨이브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영화계가 내부적으로도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또 외부에서 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영화제 얘기를 쭉 했고 워낙 역사가 오래된 영화제들도 많이 봐왔지만 그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사실 이제 스필버그 감독 같은 분들도 이제 OTT 공습이다 이건 뭐 결이 달라야 돼 뭐 이렇게 또 이제 약간 반발하는 그런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흐름상 국제 영화제도 그 모습을 조금씩 변신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영화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모든 경계를 허물자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영화제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된 기능만큼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좀 더 대중에게 좀 다가가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중들 입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큰 관심 네. 없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무슨 영화를 하든 뭐 기사나 몇 번 보고 마는 거지.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영화를 즐기겠다. 그 사람들 이미 다 시네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네. 말고 영화제 자체를 정말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영화제 하는데 구경하러 갈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영화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다양한 국제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지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